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밝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지난번에 뭐 이제 아까 박진영 교수는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나온 의혹이라고 합니다만은 얼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기로는 대선 후보 경선 그렇죠. 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 문제를 좀 세게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로 이재명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낙연계 의원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앙금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걱정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이 이번 한 번으로 영장 청구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네. 또 계속 또 청구할 거고 또 조홍천 의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뭐 걸린 혐의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거 재판 받으려면 몇 년 걸린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어떻게 당무를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8표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게 가결이 되려면 이탈표가 28이. 근데 물론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100% 이제 전제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28표인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으로서 부담이잖아요. 김종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 이게 죄가 있든 없든 이걸로 계속 끌고 가면 총선 망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라기보다는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털고 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당이 여기서 좀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내는 모든 메시지가 힘을 잃는 게 언어가 힘을 잃는 게 바로 방탄이라는 그런 상대방의 그 반박 프레임에 말리면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내가 그러면 대표직 던지고 내가 재판받아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만큼 오히려 당이 그런 지금 뭐 비명계가 뭐 이재명 대표를 꼭 몰아내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28표가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상도 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부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비명계가 몇 명인지 누군지도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그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찬성표 던졌을 거라고 보면 그 의원 기사를 물어볼 테고 그러면 안민석 의원 같은 5명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누구 다 이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자 쌍방울의 불법 북한 송금 문제 또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 문제 또 백현동 이런 걸로 계속 영장 청구가 들어올 거라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어느 정도 어디에선가는 이 이재명 대표가 당과 묶어놓은 연환계를 끊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총선을 못 치르는데 그 형태는 뭐가 되느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고독한 결단에 의하여 뭔가 정치적으로 액션을 취할 거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축출당하느냐 대표직에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순간이 저는 찬바람 불면 가을 겨울 되면 순간에 온다고 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신성범 의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대표 방탄을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한 거 적절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찰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덩치시키는 건 아닌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법률적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올 게 있다는 정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검찰 간에 뭐 지시를 안 해도 서로 이심전심 통한다고 보는 게 좀 더 상식이 아닐까요? 그 제가 보기에는 고위 검찰을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고급 전략 같은데요. 조홍천 의원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전략이. 나도 알겠던데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 문제는 이래요. 자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시원하게 선거 치른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도 25% 30%가 나옵니다. 이재명 없으면 그 25% 30% 당이 망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 버려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선거에 투표하러 안 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박영선 전 장관 예를 들어 볼게요.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내의 사람들은 공천 난전하게 달라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하신 안민석 의원 이야기했던 몇 명 찍었던 사람들 네. 제가 짐작한데 가서 저기 인증 사진 찍어가지고 나 부결에 동참해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나저나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너무 이렇게 폄하시키는 거고요. 그래요. 뭐 수준이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번 이제 처음 영장을 치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검찰권이 너무 남용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거 그냥 이재명 대표의 사안 자체보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에 대해서 오래된 과거의 행적에 대한 영장 청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도 민주당이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영장에 대해서 이 대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변수가 뭐 출장 등 사유로 해서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변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도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났던 게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진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7.8 강도 7.8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곧바로 또 7.7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뒤로 여진은 수백 차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큼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은 건물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완전 가루가 또 돼요. 제가 지진 현장 취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여진이 그렇게 이제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제 딱 흔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뭐 균열이 있는 것을 보이면 이번에 뭐 부결시켜 이 다음에 또 영장을 또 보내 체포동의안 또 보내 계속 그러면 뭐 역효과도 날 수 있겠지만 흔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평소에 합리적인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있기에 민주당이 지금 버티고 있다. 말을 바꾸면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민주당은 뭐 와해야 된다 내지는 이런 불안감인 과연 그럴까? 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주류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 주일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수원지법 왔다 갔다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그대로 기소된 대표 행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내년 수도권 선거에서 뭘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40, 50대의 젊은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든 새로 당대표가 되어서 그 치르는 게 도움이 될까? 물론 이건 민주당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재명과 당의 운명을 동치시키는 것은 저는 좀 현명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상식이 맞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준석 아웃시키고 나니까 그다음 유승민 아웃시키고 유승민 아웃시키고 나니까 나경원 아웃시키고 나경원 아웃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안철수 전 의원까지 흔들어대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방식이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없으면 그다음 비대위원장 되면 또 털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지점이 국민의힘 지금 대표 경선에서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한테 나는 민주당이 습성을 잘한다. 아마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때 아마 대표가 아닐 것이다.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를 것이다. 그래서 새 간판으로 읍수할 텐데 자 그렇게 변화된 민주당 우리가 어떻게 총선전을 이길 수 있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또 얘기해서 이게 상대당 대표 경선에도 소재로 소환될 만큼 이게 핫한 이슈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정말. 최수영 컨설턴트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모양인데 건너갑시다. 아무튼 건너가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검찰이 정말 떳떳한지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요, 그걸 보거든요. 검찰이 됐든 검찰 할아버지가 됐든 국민 이기는 것은 없어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검찰이 야당을 이길 수는 있어요. 어떤 세력이든지 잡을 수는 있어요. 국민은 못 잡아요.
국민들이 딱 봤을 때 그래 너네들 정말로 공정하게 하네, 정의롭게 하네, 잘못 있으니까 확실히 죽이네 이러면 박수 보내죠. 그런데 장난치네 이러면 용서 못하죠. 절대 국민은 못 이깁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꼭 검찰한테 해주고 싶어요. 대충 그렇게 뭐 검사 출신이라고 수사해가지고 막 대충 뭐 보내가지고 대충 무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국민이 검찰 용서 안 할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신성범 의원 어때요? 온도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데요. 이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어떻게 불출마 주저앉히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토론 한다고 하지만 그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률이 3% 나와 3%. 그럼 3%가 많은 거냐? 그 시간대 항용 보통 나온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있어요. 시청률은 제가 그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보셨어요? TV조선이 중계를 했잖아요. 네. 대체로 TV조선이 주관하고 다른 데도 다 방송을 하거든요. 중요한 토론회는. 그런데 근데 TV조선 한 군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죠. 빠지게 돼 있죠. 예. 어찌됐건 그리고 뭐라 할까 이게 당원들 이미 좀 마음은 좀 정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 아니냐. 그러니까 대충 알았다. 내 사람의 기본 입장이 어떤 건지 알고 특징도 알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 싶어서 저는 뭐 좀 그 이준석이 될 때 2년 전에 45%보다는 당원들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어떤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봅니까? 투표율이 높으면은 당연히 무죄. 지금 모수가 또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까지 높아지면은 유입 당원들이 많으니까 이른바 안철수 천하람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김기현 후보는 이제 뭐 이른바 친윤계들이 단합해서 밀고 있으니까 네. 기본 표가 좀 그렇죠. 있는 상태니까 예. 거기는 투표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후보였을 시절에 얻었던 표수가 그때 55만 모집단이었는데 거기서 21만 표를 얻었어요. 당원 투표에서. 이 21만 표. 그럼 지금 우리가 84만에서 투표율 45%로 가정했을 때 30만 8만 표 정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21만 표를 거의 싹쓸이 해와야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요즘에 또 황교안 후보가 매우 또 선전이 돼요. 왜냐하면 예상치도 못했던 김기현 후보의 그 울산 뭐 땅 의혹, 그건 다른 후보들 아무도 지적 안 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면 총선에 안 좋다, 사퇴할 생각 없느냐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 굉장히 저는 그게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말하자면은 언더독 후보인데도 관심을 받음으로써 만일 완주한다면 과반은 정말 어려워진 거죠. 혹시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황교안 대표가 결선 가기 전에 네. 1차에서 이렇게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를 해서 과반 달성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있었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근데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후보가 의외로 김기현 의원을 세게 공격하더라. 예. 사퇴하라는 말까지 하는 건데 저게 왜 그럴까? 뒤에 황교안은 뭐죠? 황교안 후보의 특징은 첫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세력 플러스 이른바 보수 극우 유튜버들 연합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저 말은 다시 말하면 결선 투표 가면 자기는 그러면 김기현 의원을 지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건지 독자선 하는 건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의도를 몰라서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지금 황교안 후보의 스탠스 봐서는 김기현은 손을 특히나 1차 투표 전에 손 들어주고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적다. 박진영 교수한테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주목하는 게 천하람 돌풍이 과연 얼마나 불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여론조사하면은 3등으로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막 허리케인 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까? 약해요. 약해요. 예, 제가 보기에 천하람이 2등 근처 가려면은 양두구육 정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간신배 얘기는 앞뒤다마는 간신배가 있으면은 우둔한 임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해줘야 되고 장제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딱 대고 양두구역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천하람은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타협의 선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당원들이라든가 반윤 정서의 당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천하람이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점 아니겠습니까? 여당 당원들만 상대로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84만이 그래서 그거를 또 막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박진영 교수는 계속 이제 천하람 보고 선을 넘어서 대본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레드라인을 넘어달라. 이거는 천하람 후보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황교안 후보에게 저 그렇다고 공천 주겠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순천 지역위원장입니다. 어차피 쉽지 않은 국민의힘 그거예요. 천하람은 지역입니다. 공천 안 주면 더 쉬울 거예요. 저 공천 안 주면 쉽죠.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그 측근들의 행태를 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숙이고 들어간다고 해서 살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이나 망하는 시점에 그때 어떻게 해서 끌어담을 것인가라는 긴 호흡으로서 본다면 지금 누가 제대로 싸웠느냐라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죠. 계속 불을 지피시네. 운이 아빠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천하람 계약금만 높았지 경기력이 좀 안 좋아. 계약금은 좀 많이 받았군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좀 말하자면 양강 후보에 둘 다 실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저 이게 당내 후보고 사실은 여긴 정책적인 여지가 끼어들지 않잖아요. 저 정무적 소위 말하면 정무적 판단에 의한 발언, 정무적 그런 어떤 전략적 이제 접근 이런 건데 두 분 다 보면은 좀 말하자면 그 강자의 그 긴장이라 그러나요? 좀 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어느 지점까지 내가 대표 확장을 좀 열어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켜야 되겠다는 뭐 수성 전략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스텝이 꼬였던 측면이 있었고 황교안 후보가 좀 돋보였던 거는 뭐냐면 딕션도 좋지만 그분이 굉장히 발음이 거의 아나운서 급이에요. 딕션도 좋지만 아마 뭐 부정선거 얘기 꺼내지 않으면은 그저 강성 지지층 호소할 거라 했는데 첫 질문을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들고 나면서 대표 사퇴하라고 하니 이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약간 혼전 중에 있을 때는 돋보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천하람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또 많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준석의 기대를 갖고 보니까 천하람이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 후보가 나름 그래도 자기의 정치 세계를 잘 설파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광주 연설회가 있었다면서요? 광주 네. 전남 전북 합동인데 광주에서 이제 열렸죠. 그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 그 땅 투기를 계속 공격하던데 요즘 벌어지는 일이 좀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인지해서 수사했습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당에서 시끄럽게 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땅 투기도 안철수 후보가 막 공격하는데 그 자락을 황교안 후보가 처음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탄 것 같은데 땅 투기가 뭐가 문제가 된 거였어요?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의 땅이 이제 싸게 산 땅이 나중에 많이 올랐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거기 뭐가 지나가고 뭐 철도가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 사실 양이원영 의원이 처음 이제 문제를 작년 제 LH 사건 재작년이죠. LH 사건 때 이제 이 얘기를 제기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근데 김기현 후보는 내가 38차례나 탈탈 털렸지만 내가 아무런 내가 뭐 혐의가 뭐 나온 게 이거 없다. 수사했대요? 아니 뭐 그렇게 그 뭐 문재인 정부 한 때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나온 게 서른- 취재를 많이 했죠. 만약에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노선을 변경해서 이익을 봤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뭐 언론에 나온 사실에 뭐 보도에 의하면은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800배? 1,800배요. 대장동은 몇 배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한테 표적 사정하듯이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간 걸 왜 우리 대표 경선에 이 얘기가 나오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땅 사가라 차라리 싸게 줄 테니 사가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해명이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공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1,800배면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실관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게 없기 때문에 이 대장동 관련해서 또는 백현동 관련해서 뭐 최고로 이렇게 수익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땅 원 가격의 100배였던 것 같은데 1,800배는
근데 그게 이제 주장이지 사실로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올랐다고 이제 예. 주장을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항상 이게 후반 부진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좀 본인의 그런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뭘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철수 후보께서 쫄아가지고 예. 1등 포기 전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자꾸. 1등 포기 전략 그런 네. 전략도 있습니까? 저기 1등 하면은 무섭잖아요. 찍혀 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박 부원장님이 좀 멘트가 세시죠. 오늘 왜 박 교수께서 영 그러면 이번에는 철수가 아니고 안쫄수가 됩니까? 아니 철수는 할 수 없고 1등 하려고 나온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2등이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여론조사가 재미있던데 뉴시스 여론조사가 있고 엠브레인 퍼블릭 뭐 이렇게 한국 리서치 조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뉴시스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8.6, 안철수 후보가 29.8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0, 김기현 후보가 26 이렇게 나왔어요. 결선 투표를 가정해서 물었을 때도 안철수 43, 김기현 39, 안철수 후보가 우세하고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글쎄 저도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사실은 이 지지층과 또 당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들쭉날쭉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민심 지표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투표를 가정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결국 당원을 대상으로 이걸 물었어야 이게 정확한 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상당 부분 민심이 반영된 투표니까 조금 부당하다고 보는 쪽은 안철수 후보 쪽에 좀 약간 힘을 실어주고 그럼에도 당정일체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은 그래도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들이 스윙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론조사는 좀 헷갈리게 해요.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천하람 1등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예. 그건 이제 국민의힘 대상으로만 한 여론조사는 아니었어요. 아니면 전 국민 여론조사였죠. 예. 그거는 예. 누가 적합하냐 물었을 때. 그런데 시성 보면 전체 국민 여론조사하고 당원 조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예고됐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100% 70대 3을 7대 3을 당원 100%로 바꾸는 순간 선거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 선거 운동도 방식이 달라지고 이런 안철수나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는 이런 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다라고 보면 이 지금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봐야 돼요. 본질적인 내용은 1차에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민심을 떠난 당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